할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오셨는데 스스로 살아나셨다고요? 그랬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보통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건 아니고 7가지 응급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파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말이에요. 저는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낸 박영호 원장입니다. 그동안 5천 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생명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실전 응급법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3시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74세 이정수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2시간 전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모든 응급처치를 하셔서 완전히 회복되셨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정수 할아버지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응급법만으로 스스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 확률이 단 13%에 불과해요. 10명 중 9명은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생존 확률이 87%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9명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단 10분의 교육이 87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절대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TV에서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하며 쓰러지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조용하고 몰래 다가와요. 마치 밤중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말이죠. 제가 35년간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게 심장마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5%의 환자가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하신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정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새벽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나 하고 넘어가려 하셨대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실수를 하시거든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속이 더부룩하네 하면서 소화제를 찾으러 가세요. 하지만 이정수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처음 30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가슴을 펜치로 조이는 것 같다. 큰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팔을 주물러 보셨는데 신기하게도 주물러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왼팔만 저린 게 아니라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치통과는 다른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턱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때 이정수 할아버지는 번개처럼 깨달으셨어요. 아, 이거 심장마비구나. 6개월 전 저희 병원 건강강좌에서 들으신 내용이 떠오르신 거죠. 바로 이 깨달음이 이정수 할아버지를 살린 겁니다. 만약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하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비슷한 나이의 조모 씨께서 같은 증상을 겪으셨는데 어깨가 결렸나? 하면서 파스를 붙이고 계시다가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심장마비의 5가지 경고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존 신호입니다. 첫째,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이 15분 이상 지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슴 답답함과는 달라요. 마치 누군가가 주먹으로 가슴 안쪽을 꽉 쥐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심장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둘째, 이 아픔이 왼팔, 양팔, 목, 턱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통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심장에서 시작된 통증이 신경을 따라 퍼져나가는 거예요. 셋째, 이유 없이 무척 피곤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면서 누워있고 싶어져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많은 분들이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넷째,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납니다. 계단도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의심해 보세요. 이때 나는 땀은 일반적인 더위 때문에 나는 땀과는 달라요. 찬땀이 나면서 온몸이 축축해집니다. 다섯째,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토하게 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체했나? 하면서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해요. 고위험군이 누구냐고요?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하셨던 분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60세 이상 분들은 위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응급법을 실행하세요.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즉시 안전한 곳에 앉기.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걷고 계시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시면 앉으세요. 요리를 하고 계시면 가스레인지부터 끄고 앉으세요. 절대로 좀 더 버텨보자, 이것만 끝내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1초라도 빨리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으면 심장이 다리보다 낮아져서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등받이가 있는 곳에 앉으시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만약 의식을 잃더라도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식탁 의자, 거실 소파, 침실 의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앉으세요. 만약 밖에 계시다면 계단이나 벤치에 앉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앉을 곳이 없다면 벽에 등을 기대고 서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오시던 중이었는데 즉시 침실로 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침대가 가까이 있어서 앉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아스피린 100mg 씹어 먹기.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면 100mg 한 알을 즉시 씹어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왜 씹어서 먹어야 할까요? 씹어서 드시면 입안과 혀 밑의 혈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일반적으로 삼켜서 위에서 흡수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빠르거든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심장마비의 90% 이상이 혈전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관상동맥에 혈전이 끼면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차단되는 거죠. 아스피린이 이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3%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장 손상도 30에서 40%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또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스피린이 집에 없으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없으시면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스피린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꼭 필수는 아니거든요.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아스피린 100mg 한 통을 침실 서랍이나 거실 약상자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6개월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119 신고하며 정확한 주소 알리기. 이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알리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전화가 연결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심장마비 환자 발생했습니다. 74세 남성이고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있습니다. 주소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상황실에서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층수와 호수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접근 경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119 상황실에서 추가로 물어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환자 나이는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현재 증상은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이때 절대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것 같고 왼팔이 저려요. 숨쉬기가 어렵고 식은땀이 나요. 이렇게 말이죠. 119 상황실에서는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미 여러분은 올바른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전화를 끊은 후에는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응급대원들이 찾지 못해서 다시 전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대문 열고 비밀번호 써두기. 이 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문 때문에 늦어진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먼저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문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문에 붙여두세요. A4 용지에 큰 글씨로 써서 테이프로 붙이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1234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어요. 만약 현관문에 체인락이 걸려 있다면 그것도 풀어두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엘리베이터 카드키도 현관문 앞에 놓아두시면 좋아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해요.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급합니다. 그리고 응급대원들이 도착하면 곧바로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 김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응급대원들이 30분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119에서 자물쇠 전문가를 불러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에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반면에 이정수 할아버지는 2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써두신 덕분에 응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힘이 없어서 현관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큰 소리로 119 왔어요 라고 외치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아껴두세요. 아니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5번째,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 올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취하셔야 해요.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가는 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중력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몸을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세요. 각도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반쯤 눕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곧게 앉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고 완전히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더 위험해져요. 그 다음에는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자세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면 하체에는 전체 혈액의 약 20%가 있어요. 다리를 올리면 이 혈액이 중력에 의해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도와줍니다. 의학용어로는 쇼크 체이라고 부르는데 응급 상황에서 혈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절대로 완전히 누우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져요. 심장마비 환자의 40% 정도에서 폐부종이 발생하는데 누워 있으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완전히 곧게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곧게 앉으면 심장이 중력을 이기면서 뇌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이미 약해진 심장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76세 김영희 할머니가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셨던 덕분에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자세가 참 편했다. 숨쉬기도 편하고 어지럽지도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 자세를 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에 조이는 옷이 있다면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주세요. 목 주변이 조이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더 어려워집니다. 6번째, 가족에게 짧은 문자 보내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라는 점입니다. 전화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에 답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한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부터 먼 순서로 보내세요. 문자에 너무 자세한 증상을 적지 마세요. 가슴이 아프고 왼팔이 저리고 숨이 차고 이렇게 적으면 가족들이 더 놀라서 무리하게 빨리 오려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대폰 조작이 어려우시면 미리 문자 내용을 메모장에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급할 때 복사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낸 후에는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응급대원들이 도착해서 가족에게 연락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7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아픈 상황에서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호흡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반드시 배로 숨을 쉬셔야 해요. 가슴으로 숨을 쉬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배로 숨을 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불룩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두고 연습해 보세요. 배에 올린 손만 움직이고 가슴에 올린 손은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숨을 내쉴 때는 후 소리를 내면서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 입을 동그랗게 만들고 천천히 내쉬시면 돼요. 이 호흡법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져요. 또한 이런 규칙적인 호흡은 심장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심장마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부정맥인데 올바른 호흡법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이 숨쉬기를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운 마음도 줄어들었어요. 호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4초, 6초를 정확히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정확한 시간을 맞춰 가시면 됩니다. 만약 숨쉬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편안한 속도로 숨쉬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 7가지 응급법을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이 7가지를 정확히 5분 만에 완료하셨어요. 시계를 보니까 증상 시작된 지 5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응급법의 과학적 근거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앉는 자세는 심장의 펌프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서 있을 때보다 심장 부담이 30% 줄어들어요. 둘째,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초기 복용 시 심장 손상을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빠른 신고는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 처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119가 도착하면 전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이 가능해져요. 넷째, 45도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을 15에서 20% 늘려줍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켜요. 다섯째, 4대6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박동을 분당 10에서 15에 줄여줍니다. 이는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20% 감소시켜요. 하지만 이 7가지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삼키는 힘이 떨어져서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기도 폐쇄가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둘째, 평소 드시던 심장약을 추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혈관 확장제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미 낮아진 혈압이 더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리해서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병원에 직접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져요. 넷째,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차가운 자극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다섯째, 과격하게 기침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기침 CPR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냉장고에 응급법 순서를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A4 용지에 써두시면 됩니다. 둘째, 아스피린 100mg을 항상 집에 비치해 두세요. 침실, 거실, 주방에 각각 하나씩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6개월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셋째, 휴대폰에 응급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저장해 두세요. 최근 스마트폰에는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의료 정보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응급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응급법 7가지를 연습해 보세요. 실제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순서를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집안 곳곳에 큰 글씨로 집 주소를 써붙여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에 외우고 있던 주소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섯째, 비밀번호를 미리 써둔 종이를 여러 장 만들어서 현관, 거실, 침실에 비치해 두세요. 급할 때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일곱째, 가족들에게 보낼 문자 내용을 미리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급한 상황에서는 문자 작성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덟째, 정기적으로 심장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를 받아서 심장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까?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8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3분 만에 모든 응급처치를 완료하셨어요. 그 결과 병원 도착 후 즉시 수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분이 완벽한 응급처치를 해서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보통은 이 정도 심장마비면 상당한 후유증이 남는데 초기 대처를 잘해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고 말했어요. 반면 같은 나이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셨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계시다가 3시간 후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만약 이 7가지 방법만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응급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연습해 보시고 아스피린도 준비해 드리세요. 휴대폰 응급 설정도 함께 해 드리시고요. 응급 상황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가릅니다. 똑같은 심장마비라도 준비된 사람은 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십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이정수 할아버지, 김영희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리 준비하고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3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정수 할아버지, 김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생명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심장마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준비된 사람이 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